오케이, 땡큐. 네, 안녕하세요. 에리티즈의 강현준 과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에리티즈의 그 새로운 학술 플랫폼 리서처 라이프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먼저 10시 30분 됐으니까 바로 시작을 할게요. 이제 지금 창에 보이시는 건 이제 제가 워드로 에리티즈 학술 플랫폼 리서처 라이프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좀 알아보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리서처 라이프는 이제 7가지의 도구들이 들어가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특히 논문 관련된 것들, 논문을 이제 작성하실 때 그리고 투고 전에 전후로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문헌 추천 단계부터 이런 문헌 추천 도구인 리터레처 레커멘더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영문 규정이나 이제 또 이게 학술적 글쓰기 학술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영문 규정 페이퍼 팔이 있고요. 이건 오늘 또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랑 이제 단어랑 구가 이제 논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는 도구인 프레이즈 서치 엔진, 그리고 저널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좀 어려우시잖아요. 이런 투고 저널을 추천을 해드리는 저널 파인더, 그리고 인포그래픽이나 포스터나 혹은 이제 저널에서 많이 요청하고 있는 비주얼 앱스트랙 같은 거를 굉장히 쉽게 제작을 도와드릴 수 있는 마인더 그래프,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리서치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논문을 다 쓰신 다음에 한 번 더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좀 쉽게 이런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업스클리어에서 이제 논문 작성 관련된 다양한 강의를 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모여진 게 리서처 라이프라는 플랫폼이에요. 중간중간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중간에 한 번씩 체크하고 이렇게 좀 더 알려드릴게요. 그럼 일단 이 리서처 라이프를 어떻게 좀 접속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서 다 검색은 되시는데요. 일단 구글에서 예를 들어서 많이 쓰시니까 구글에서 먼저 한다고 하시면은 화면 공유를 좀 해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구글 화면이 이제 보이실 텐데요. 이제 구글에서 이제 리서처 라이프라고 치시면 되세요. 여기서 구글 같은 경우는 이 점이 없어도 검색이 바로 되시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리서처 라이프라고 그냥 치시면 검색이 안 되실 거예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실 때는 꼭 리서처 하시고 점 붙이시고 라이프를 이제 이렇게 적으셔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글에서 리서처 라이프라고 하시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 리서처 라이프 나오죠. 이러면 이거를 바로 클릭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리서처 라이프 메인 화면으로 먼저 들어올 거예요. 이게 처음에 로그인 화면인데 여기 오신 다음에 이제 회원 가입을 좀 진행을 하는 걸 도와드릴게요. 회원 가입 같은 경우는 여기 사인인 쪽을 누르신 다음에 사인인 누르시고 아래로 조금 내리시면은 맨 아래 크레이트 어카운트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 크레이트 어카운트를 누르십니다. 크레이트 어카운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엔터 이메일 투 게스트라이트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사용하실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저도 아예 이메일을 하나 새로 해가지고 한번 같이 넣으면서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메일을 넣고 게스트할트를 누르시고요. 여기 성함을 넣으신 다음에 사용하실 이메일을 사용하실 비밀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후에 이 두 번째 거, I agree to terms of use. 이거는 꼭 체크를 하셔야 크레딧 어카운트가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어떤 업데이트라던가 어떤 마케팅 관련 그런 것들을 좀 받으실 분 같은 경우는 이것까지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 아래 거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그렇게 하신 다음에 크레딧 어카운트를 누르시고요. 크레딧 어카운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석세스풀리 하면서 대시보드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 이 나중에 이게 만약에 개인용 컴퓨터나 이러실 때는 쓰실 때 보면은 처음부터 대시보드로 넘어가지 않고 이제 리서처 라이프 하면 넘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대시보드로 바로 넘어가진 않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번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이 그냥 되어 있는 건데 만약 개인용 컴퓨터하고 로그아웃을 따로 안 하셨으면 이런 식으로 여실 때마다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여기 YK, 저 같은 경우 YK로 나오죠. 그 제 이름을 넣었으니까 그 성함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본인의 그 넣으신 성함이 약어로 써 있을 거예요. 여기를 누르시고 백투 대시보드라고 있어요. 이 백투 대시보드가 실제적으로 각 프로그램들을 연결해주는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또 들어오시면 되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들어오셨으면은 이제 그 도서관에서 받으신 쿠폰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사사님들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쿠폰을 등록을 하면 됩니다. 여기 상단에 여기 가운데쯤 보면은 Have an Activation 코드라고 있죠. 그러면 이걸 눌러주시고요. Enter Activation 코드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부여받으신 코드를 이렇게 복사하기 하고 붙여넣기로 넣어주신 다음에 서브밋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코드 어플라이 석세스풀리 하면서 나오고 또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코드 등록까지 다 끝난 거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코드가 등록이 되면은 뭐 페이퍼팔 혹은 이제 마인더 그래프 또는 뭐 페이퍼팔이가 마인더 그래프 뭐 전부를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생기실 겁니다. 뭐 이번에 지금 제공해드린 쿠폰 같은 경우는 페이퍼팔과 마인더 그래프 이제 그 프리미엄 모델인 리서처 버전이 다 같이 적용되는 쿠폰으로 제공을 해드렸고요. 일단 페이퍼팔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페이퍼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문 교정, AI 영문 교정입니다. 그리고 학술적 글쓰기 학습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왼쪽에 보시면은 대시보드 왼쪽에 보시면 라이트 앤 퍼블리시라고 리드 앤 사이트, 런 앤 네트워크, 일러스트 앤 프로모트 이런 식으로 큰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7개의 도구들이 다 여기 안에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라이트 앤 퍼블리시 눌러 보시면요. 첫 화면에 뭐 제일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페이퍼팔이 나옵니다. 그럼 페이퍼팔 나오면은 여기서 고투 웹사이트를 누르시면 되세요. 고투 웹사이트를 누르시면은 창이 바뀌면서 페이퍼팔 웹 화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거 바뀐 화면으로 제가 바꿔드릴게요. 아마 누르셨으면은 지금 이제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페이퍼팔 웹 화면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리서처 라이프를 아까 계정을 생성을 하시고 쿠폰까지 등록을 하셨으면은 페이퍼팔은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더 회원가입 없이 여기 페이퍼팔 웹화면에서 아까 넣으셨던 그 이메일 주소, 리서처 라이프를 등록하셨던 이메일 주소 있잖아요. 그거를 넣어주시고 비밀번호는 아까 리서처 라이프에서 쓰셨던 거랑 동일하게 넣으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면 되세요. 이게 중요한 게 쿠폰을 페이퍼팔이라던가 마인더그래프 사이트 가서 등록하려면 쿠폰 넣으실 수가 없으세요? 리서처 라이프에서 통합 관리하는 쿠폰이라 꼭 리서처 라이프 아까 말씀드린 그 액티베이션 코드 화면에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로그인을 진행을 하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페이퍼팔 웹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페이퍼팔 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MS 워드가 조금 버전이 좀 안 맞으신다던가 너무 좀 낮은 버전이어서 안 맞는다던가 했었을 때 이제 그런 경우에 쓰실 수 있는 좀 인터넷 상으로도 어디서든지 좀 쓰실 수 있게 어, 해드리는 거고요. 그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각각의 문서들은 새로운 문서들은 위 아래 계속해서 쌓여 나가게 되세요. 1.1 세이브 파일처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새로운 파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U 앱 도큐먼트 누르시면 되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또 MS 워드 내에서도 많이 사용하실 거니까 MS 워드 설치하는 것까지 한 다음에 페이퍼 파일의 또 주요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S 워드로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이렇게 MS 워드를 켜주시고 MS 워드 같은 경우는 2016은 안 되세요. 2019 이상부터 가능하실 거고요. MS 워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지금 그 기간 내에서 기간 내 인트라넷으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어떤 조금 이슈들이 있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2019 이상이셔도. 만약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교육 끝날 때쯤에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지금 이런 부분 취합해가지고 지금 본사에서 어떤 조치를 좀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9가 지금 2019 때 만약에 설치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알려주시고 일단은 외부로 따라하셔도 되세요. 일단 이렇게 워드를 키게 되면요. 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홈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거는 워드마다 조금 그 인터페이스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측 끝에 보면은 애드인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추가 기능 설치하기 기능인데 이거를 일반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워드 2019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인서트 쪽에 많이 가 있으실 거예요. 이 삽입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생기신 애드인스를 눌러주시고요. 이 get add-ins 하단에 있는 get add-ins를 누르셔서 오피스 애드 중 하나인 페이퍼파를 검색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검색하시고 이제 애드를 누르신 다음에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예요. 설치가 되면은 이제 이거는 또 페이퍼팔 웹과는 다르게 페이퍼팔 MS 오피스 그 MS 워드 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다시 로그인 한번 해주셔야 되세요. 여기서도 아까 리서처 라이프의 계정과 동일한 거를 이메일을 넣으시고 그리고 비밀번호를 넣으신 다음에 로그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2016 같은 경우는 게레데이지스에서 검색 자체가 안 될 거고요. 만약에 현재 어떤 그 기간 내 인프라 사용하실 때는 지금 설치까지 되는데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도 그 부분 알아보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막히신 분이 지금 따라하시는데 막히시면은 일단 외부로 좀 따라하시면서 어, 지금 기능들 한번 익혀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권수진 선생님께서 페이퍼팔 구글 연동해서 가입한 경우는 어떻게 로그인 하나요? 이 페이퍼팔을 이미 가입을 하신 건가요? 이거 일단은 제가 교육 한번 하고 이거는 제가 교육 끝날 때쯤에 한 번 더 따로 이렇게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거 조금 더 문의를 제가 한 다음에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드리고 일단 지금은 교육을 다 같이 들으신 거니까 이거 한번 쫙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워드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 워드 화면에서 이제 기본적인 좀 페이퍼팔의 좀 주요 기능들을 한번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페이퍼팔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AI 공문 규정 기능과 막 굉장히 논문 작성에서 필요한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페이퍼팔 같은 경우가 왜 어떤 부분에서 좀 특히 좋냐라고 좀 많이 물으시는데 페이퍼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여기 쓸게요. 지금까지 에디티지가 한
20년 동안 한 350만 편 정도를 논문을 교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교정본들로 순수하게 이런 논문 교정본들로만 그 일원인을 시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현재까지 현존하는 그 AI 교정 프로그램 중에서는 가장 그 정제된 데이터로만 공부를 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잡아낼 수 있는 양이 압도적으로 좀 많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기본 베이스가 음, 세계에서 가장 많이 논문을 교정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이런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저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니즈들을 좀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좀 많이 적용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인터페이스 상에서도 굉장히 좀 보기가 편리하시게끔 좀 최대한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큰 차이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좀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난다고 다들 많이 말을 해주셔가지고 다른 생성형 프로그램들이라던가 기타 프로그램 대비 굉장히 좀 좋다고 많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설정 파트를 먼저 한번 가볼게요. 페이퍼 파일에서 이거는 웹도 똑같이 나오니까 세문서열을 여신 다음에 하시면은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세요. 페이퍼 파일에서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랭귀지 세팅이라고 나옵니다. 이 랭귀지 세팅을 누르시고요. 랭귀지 세팅을 누르시게 되면요. 익스텐시브 모드와 에센셜 모드를 고르실 수가 있어요. 익스텐시브 같은 경우는 논문 투고 경험이 부족하시다던가 아직 영문에 조금 자신감이 좀 부족하신 분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되게 기본적인 문법부터 규정 범위가 좀 넓었으면 좋겠다. 되게 광범위한 규정을 받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익스텐시브 규정을 받으시면 되시고요. 이 규정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그래서 에센셜 같은 경우는 나는 투고 경험이 많고 좀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만 좀 이렇게 규정을 받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센셜 모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랭귀지 아메리칸 잉글리시, 브리티시 잉글리시 이거 구분 짓는 이유는 하나죠. 이거 사실 굉장히 논문에 특화된 이유 특화돼서 그런데 본인이 투고하고자 하는 저널이 아메리칸 라인인지 아니면 브리티시 잉글리시 써야 되는지 그것 따라 가지고 골라주시면 돼요. 그렇게 고르시고 세팅을 잡으시고요. 페이퍼 팔은 이 우측 상단에 보면은 뭐 랭귀지, 시노님, 동의어, 뭐 트랜슬레이션, 번역, 뭐 콘시스턴시, 일관성, 일치성 검사, 뭐 코파일럿 이런 식으로 기능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하나하나 기능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랭귀지 같은 경우는 그 핵심 기능인 AI 영문 교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 문서에 있는 영문들을 이렇게 스캐닝을 해가지고 의견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주는 의견이 100%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휴먼 에디팅을 실제로 받으실 때도 똑같으시지만 결국에 이런 논문 같은 경우는 최종 판단은 다 저자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니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거를 어, 그래서 그래 하지만 이제 어떤 부분을 이렇게 교정을 하는 게 어떻겠니라고 되게 좀 디테일하게 제안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관사 파트라던가 리프레이즈 부분이라던가 뭐 펑추에이션 파트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냐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신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거는 다 별론 것 같아 라고 하면 리젝 오를 누르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이거는 페이퍼 파일에서 준 의견이 다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억셉 오를 누르시면 됩니다. 리젝 오를 누르시게 되면은 문서 내에서 변화가 당연히 없고요. 억셉 오를 누르시면은 이제 문서 내에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다른 파트로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문서를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내가 잘못 억셉을 잘못 눌렀다. 그냥 컨트롤 Z 같은 것도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다시 원형으로 복구가 되고 이전에 하셨던 걸로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막 여러 개를 줬어요. 근데 여기서 나는 뭐 오픈 액세스 저널 중에서 오픈 액세스 같은 경우는 대문자 A로 쓰는 게 더 맞는데 저널은 그냥 다시 소문자 J로 쓰고 싶다 했었을 때는요. 그냥 이제 뭐 각각의 파트별을 골라주시면 되세요. 각각의 파트를 눌러주시면은 이 해당 하이라이트된 부분들을 누르시면은 각각에 있어서 억셉이나 뭐 리젝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문 교정에 대한 그 품질을 높여 나가시면서
그리고 본인의 영어 그 작성,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작성 능력을 좀 증진시킬 수 있는, 쉽게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으로 봐볼 기능은 이제 시노님 파트를 한번 봐볼게요. 시노님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의어죠. 그래서 이 동의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영어가 되게 중복을 되게 싫어하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동의어 기능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 지금 많은 저자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게 이제 뭐 네이버 어학사전이라던가 아니면 뭐 옥스퍼드 어학사전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의어를 검색을 하신다던가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좋은데 이게 논문에서 어떤 비율로 쓰이는지까지는 사실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창을 넘게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이제 시도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인카운터에 대한 동의어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주시면 되세요. 하이라이트를 주시면은 이렇게 이 칸은 당연히 시노님 칸 놓고 인카운터에 하이라이트를 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카운터에 대한 동의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카운터에 대한 동의어로 뭐 experience, 뭐 contact, face가 나와 있는데, 여기 조금 이 부분이 조금 나름대로 되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옆에 보시면 퍼센테이지가 나오잖아요. 이 퍼센테이지가 실제 그 크로스레프 기반으로 출판된 논문에서 이 해당 단어들이 사용된 비율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해당 단어들을 보고 조금 더 적합한 그 해당 논문에 적합한 단어를 동의어를 찾는데 좀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 다음에 한영 번역 파트로 한번 가볼게요. 번역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영한 뭐 이런 식으로 최종 언어가 뭐 한글이나 일본어나 이런 쪽 기능은 지원이 되지 않아요. 이제 한글에서 영어로, 일본어에서 영어로, 혹은 뭐 중국어에서 영어로, 뭐 스페니쉬에서 영어로, 최종 결과물이 다 영어로 나오게 되고요. 현재까지는 25개 정도의 언어가 영문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트랜slation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장점은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좀 많이 쓰시는 뭐 지사나 뭐 N사의 그런 번역 프로그램들, 자동 번역 프로그램들보다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분들 의견을 들었을 때도 확실히 저희가 퀄리티가 좀 더 좋게 나와요. 높게 나오고, 아무래도 이게 지금 학술 기반 약간 그 디프리라는 프로그램 베이스로 짜져 있는 거라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생성형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번역 퀄리티가 나쁘지가 않잖아요. 생각보다 이제 거의 그 수준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제 저희 이제 페이퍼팔의 번역은 근데 조금 더 어떤 학술적인 느낌이나 좀그 공문서에 가까운 느낌?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의 번역이 좀 가깝게 나가고, 일단 좀 더 최대 장점은 제가 봤을 때 생성형 프로그램 대비 최대 장점은 아무래도 보안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서 논문이라던가 좀 주요한 문서를 1차 번역을 내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냥 먼저 해보고 싶은데, 그걸 돌렸을 때 이제 그 생성형 프로그램들은 내가 그 사용한 번역 때문에 올린 자료가 나중에 어떻게 또 쓰일지는 아무도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페이퍼 파일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쓰시는 그 어떤 문서라던가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어떤 특별히 저장이 된다던가 하지 않고 완벽하게 그 보안 이슈에서 안전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안심하고 쓰실 수 있어서 그 부분이 또 다른 메리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번역 기능은 한번 봐볼게요. 근데 이제 페이퍼 파일 같은 경우는 조금 그 현재 번역 기능 아마 나중에는 계속해서 좋아질 거예요. 이게 예전에 처음에는 이게 문장 단위로 번역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패러그래프 단위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또 발전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로서는 뭐 생성형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그냥 굉장히 많은 양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되고 현재는 이거는 패러그래프 단위로 넣어서 잘라서 조금 번역을 하셔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리고 생각보다 한 패러그래프 길다라고 하면은 꽤 많은 양을 한꺼번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으니까 1차 번역을 좀 많이 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으신 다음에 패러그래프를 넣으시고, 만약에 이거를 쓰시겠다. 카피 누르시고 페이스트 하시면 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근데 페이스트 넣어서 넣으면은 이거가 좀 편한 게, 여기서 카피 앤 페이스트 넣고 만약에 이걸 또 규정을 돌리면은 이거에 대해서 또 규정이 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또 쓰시기가 좀 편하신 거예요.
AI 번역을 하시고 AI도 어쨌든 교정을 바로 또 어느 정도 통해서 퀄리티를 어느 정도 향상을 시킬 수가 있죠. 직접 또 어느 정도 교정을 조금 보시면서. 그래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실제로 저도 아무래도 그 외국 회사다 보니까 영어 문서를 좀 쓸 때들이 많은데 요즘에 좀 이런 거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콘시스턴시, 일관성 검사 혹은 저희가 일치성 검사라고 말하는 이 기능을 좀 봐볼게요. 현재는 No Consistency Issue Found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논문 같은 경우는 일정 표현들이 굉장히 동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이블을 어, 테이블 1, 테이블 2, 뭐 테이블 3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뭐 피겨도 뭐 피겨 1, 뭐 피겨 2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테이블을 TAB로 쓴다던가 뭐 피겨를 FIG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어,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음, 어떤 게 특정 일치성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거를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그 현재는 그 컨시스턴시 이슈가 없다고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현재 뭐 피겨 1이라고 써 있죠. 이거를 뭐 FIG만 썼다 하고 컨시스턴시를 돌리면은 아까는 이제 그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나왔을 텐데 아마 이거는 잡아낼 거예요. 이렇게 뭐 피겨라벨 컨시스턴시 해가지고 피겨라벨 쪽에서 하나는 피겨 1은 한 번을 썼는데 6번이 피겨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체크를 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게 6번 썼으니까 다 이걸로 통일하자 하면 이거를 뭐 피겨를 골라서 픽스를 눌러주시면은 다시 피겨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사소하게 저자분들께서 놓치실 수 있는 실수를 이렇게 프로그램적으로 잡아내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코파일럿 기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코파일럿 기능 같은 경우는 크게 카테고리는 리라이트랑 제너레이트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리라이트 같은 경우는 국내 저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파트이기도 한데 이제 그 패러프레이징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페이퍼 프레이즈는 패러프레이징 같은 경우를 그대로 차용한다라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방향성 정도로 한다던가 여기서 사용하신 그 문장을 조금 더 각색해서 쓰시는 용도로 쓰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에 넣으니까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너무 그대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사실은 셀은 이렇게 아예 없는 상태에서 패러프레이징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이제 그런 거를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알아보기 쉽게끔 도와드리는 도구가 있다는 건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지금 이런 기능들이 보시면은 정말 그냥 학술적 글쓰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어떤 패러프레이징이 좀 필요한 문장을 하이라이트를 주시고요. 패러프레이징을 누르시면은 이 하이라이트한 문장이 해당 쪽에 우측에 보이시게 됩니다. 여기서 제너레이트 누르시면요. 동일한 의미로 다른 걸로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을 하게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문장을 보고 이거는 별로인 것 같아. 이거 말고 좀 다른 거 없을까? 그냥 리제너레이트 누르시면 됩니다. 리제너레이트 누르고 또 이것도 뭐 별로인 것 같다라던가 하면은 계속 바꾸시면 되세요. 그래서 무한대는 아니지만 될 수 있는 날까지는 리제너레이션이 계속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마음에 든다. 그럼 리플레이스를 누르시면 되시고요. 뭐 혹은 그냥 이렇게 특정 부분만 해서 할 거면은 이렇게 이 안에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세요. 근데 리플레이스 누르시면 아예 그냥 대체가 이 안에서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트림 텍스트. 트림 같은 경우는 논문은 기본적으로 단어 수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그거를 좀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음, 이것도 역시 예를 들어서 어떤 좀 긴 문장이었다라고 하면은 뭐 문장을 찾고 이거 문장을 보면은 뭐 현재 이거는 30단어인데 대략적으로 27개의 단어까지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무래도 저널들이 제안한 그 리미테이션에서 좀 아슬아슬 좀 모자라실 때라던가 줄이셔야 될 때 좀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익스펙테이션 월드를 더 줄이실 수도 있으시지만 뭐 너무 말도 안 되게 줄이시면은 이게 트림이 먹지가 않아요. 만약에 혹은 주요한 내용이 너무 빠질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개인적으로는 익스펙트 월드 카운트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10개로 하니까 아예 안 된다고 나오죠. 보통은 10에서 25%니까요. 처음에 제가 썼던 게 27이니까 그 정도로 해서 트림을 누르시면은
이제 이 트림 텍스트 기능에서 방금 이 문장을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줄 거예요. 보면은 한 16단어. 그럼 이거를 보고 이걸 보시는데 아무래도 보고 중요한 부분들은 안 빠지고 잘 트림이 됐거나 하면 리플레이스 역시 누르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이게 트림이 마음에 안 든다. 리제네를 누르시면 됩니다. 리제네 누르시면은 또 이렇게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게 돼요. 지금 다른 이제 먼저 사용하신 좀 저자분들 피드백을 좀 받아보면은 이제 트림과 패러프레이징이나 이제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좀 유용하고 본인들 경험으로는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리제네 누르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으셨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건 사실 되게 경험적인 판단인 것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사견으로 좀 들어주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 한번 눌러보시고 나쁘진 않으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문장의 톤을 좀 이렇게 학술적인 톤으로 바꿔드리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실제적으로 패러프레이징이라던가 트림만큼의 엄청 메리트 있는 기능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떤 톤을 되게 학술적인 느낌으로 바꿔줌으로써 좀 더 논문의 그 느낌을 학술적인 느낌을 들게끔 도와드리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제너레이트 파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너레이트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형인 거죠. 그래서 일종의 아웃라인, 타이틀, 애스트랙, 키워드, 서머리, 뭐 하이라이트 그리고 저널의 이메일 보낼 때 쓰는 양식들에 대한 것들을 좀 지원을 해드리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아웃라인 같은 경우는 어, 논문, 케이스 리포트, 에세이, SOP와 관련된 템플릿을 제공해 드린다고 생각됩니다. 뭐 논문을 써주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특히 이제 논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구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임라드 구조라는. 그럼 이제 임라드 구조를 다들 이렇게 뭐 도서관이라던가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배우셨을 텐데 논문 쓰기 전에. 근데 이게 막상 처음 쓰시는 분들이라던가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필요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투고감이 적으신 저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쓰시는 분들 같은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아, 임라드 구조에서 인트로덕션 파트에 뭘 써야 됐었더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는 기능입니다. 먼저 여기서 리서치 아티클 누르시고 그래서 얘가 인트로덕션을 어떻게 써야 될지 좀 어느 정도 좀 어, 기억이 가물가물한다던가 하셨을 때 뭐 필드 오브 스터디 골라주시고 필드 오브 스터디 현재로서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어떤 브리프 디스크립션을 좀 넣어주시면은 그 논문에 관련된 어떤 좀 내용들이죠. 그래서 논문 관련된 내용들을 디테일들을 조금 잡아서 좀 넣어주시면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인트로덕션이죠. 뭐 백그라운드 넣고 뭐 이제 논리직 같은 거 넣고 이제 리서치 퀘스천 같은 것도 넣고 뭐 에임이나 오브젝트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넣는 건 어떻겠니?라고 제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폼을 토대로 어느 정도 임라드 구조에서 논문의 그 기본 구성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면서 좀 쓰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능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이제 케이스 레포트 이제 아무래도 병원이나 의대 쪽 소속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좀 유용하시겠죠. 케이스 레포트 같은 경우도 뭐 페이션트 디테일, 환자 정보라던가 뭐 디테일이라던가 정보죠 기본, 뭐 성별, 뭐 클리니컬 컨디션, 뭐 질병 질환 같은 거 뭐 이런 거 넣고 케이스 디스크립션 또 넣으신 다음에 돌리시면은 이 케이스 레포트에 대한 템플릿이 또 제안을 해드려요. 네, 그것처럼 뭐 에세이도 똑같고요. 이제 혹시 뭐 대학원생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거 학업 계획서죠. SOP 같은 경우에 스테이트 오브 퍼피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프로그램 네임이나 뭐 기관명, 백그라운드 넣으시는 제너레이트 하시면은 역시 SOP에 대한 어떤 템플릿 같은 경우를 좀 저희가 페이퍼팔이 제안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틀, 뭐 앱스트랙, 키워드, 서머리 이거는 전문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을 때 당연히 쓰시는 기능인데요. 타이틀 같은 거를 제안해 주는 기능이에요. 어느 정도 전문이 있고 제너레이스를 누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타이틀을 제안을 해드립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뭐 타이틀이나 앱스트랙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어, 당연히 저자분들께서 아주 얼굴이기 때문에 저자분들께서는 당연히 쓰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생각한 거에다가 이런 식의 타이틀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던가 본인이 가진 타이틀에 조금 방향성에 맞춰서 약간 차용할 수 있는 분 차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도 뭐 리제네이트 하시면은 마음에 너무 안 드시면 리제네이트 하시면은 다시 또 새롭게 제안을 또 주고요. 네, 이거는 사실 다 동일해요. 뭐 앱스트랙, 뭐 키워드 서머리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특히 앱스트랙은 이제 논문의 정말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신진 연구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어, 정말 논문 투명이 아주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이걸 그대로 차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으로 앱스트랙을 적는구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굉장히 이제 투어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앱스트랙 직접 쓰시면서 이제 당연히 이거를 한번 참고 용도로 정도만 또 보시면 좋으시겠죠. 이런 부분은 내가 쓴 다음에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 하고 이런 식으로 차용을 하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터디 하이라이트도 어떤 뭐 SCI급 저널에서는 스터디 하이라이트도 요구하죠. 이제 그것들을 좀 뽑아주는 기능이에요. 어떤 논문 내에서 이제 음, 내가 저널에 투고할 때 스터디 하이라이트 이런 것도 조금 편리하게 어느 정도 차용해서 쓰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랑 이제 이메일 더 저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온 기능인데요. 이제 10월 달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이었네요. 네, 그때 나왔던 기능인데 이제 뭐 어떤 뭐 커버레터라던가 뭐 리비전이라던가 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할 때 보통 저널에 막 보내야 되잖아요. 일종의 이제 그런 양식들입니다. 뭐 에드치프 성함 넣고 매니스크립트 타이틀 넣고 뭐 저널명 넣고 어설 디테일 넣고 디테일 넣으면은 어느 정도 기본 초안 형태를 만들어주는 이제 이거에 좋은 거는 기본 초안 형태가 좀 빠르게 나온다는 것과 그리고 핵심 부분들이 만약에 그냥 쓴다고 하면 좀 놓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떤 이거 양식이 처음부터 나와 있으니까 좀 쓰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 템플릿 토대로 조금 더 음, 가미를 하시는 거죠. 좀 더 이제 커버레터 그 강의 같은 거 들으신 다음에 좀 더 양식의 좀 더 퀄리티 높은 커버레터라던가 뭐 리비전이라던가 이런 걸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페이퍼 파일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학술적 글쓰기에 완전히 포커싱이 돼서 음, 일반적으로 논문 쓰실 때나 그리고 어떤 그 공문서 같은 거를 이메일로 할 때라던가 이럴 때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럼 다른 거인 이제 다른 구독형 프로그램인 마인드그래프를 한번 알아볼게요. 마인드그래프 로그인 쪽에서 굉장히 문의가 항상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아주 자세하게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화면을 한번 바꿀게요. 건수장님 로그인 해결돼서 다행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리서처 라이프 대시보드로 들어오신 다음에요. 일러스트 앤 프로모트 파트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일러스트 앤 프로모트 누르시면은 뭐 테크니트 마인드 그래프라고 있을 거예요. 이제 이게 마인드 그래프랑 연동이 되는 건데 여기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게 페이퍼 파일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연동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서처 라이프에서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가 동일하게 페이퍼 파일에 연동이 돼서 똑같이 적어 넣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 부분 때문에 늘 혼선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리서처 라이프에서 이 왼쪽 대시보드 왼쪽 하단에 일러스트레이트 앤 프로모트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택미 마인드 그래프를 누르시는 순간 등록은 돼요. 계정이. 근데 비밀번호가 내가 등록한 비밀번호가 되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여기 택미 마인드 그래프를 누르시면은 마인드 그래프 화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 마인드 그래프 작업창으로 아마 넘어가실 겁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어디 보자. 그걸 누르셔서 이런 화면이 나왔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마인드 그래프가 지금 계정 등록은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럼 내가 내 비밀번호는 어딨냐라고 하시면은 지금 등록하신 이메일 있잖아요.
리서처 라이프에 등록하신 이메일에 메일함을 가시게 되면은 화면을 한번 거기다 보여줄게요. 이걸 누른 순간 거의 바로 와요. 그러면은 마인더 그래프에서 Your account was successfully created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메일이 하나 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누르시면은 그 임시 비밀번호가 와 있어요. 이걸로 만약에 로그아웃 같은 걸 하셨을 때 마인더 그래프를 새로 내 그 계정으로 들어갔을 때 이 비밀번호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비밀번호 들어가서 새로 이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시면 돼요. 본인이 원래 쓰시던 걸로. 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은 굉장히 헷갈려서 되게 이걸 좀 꼼꼼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마인더 그래프의 좀 간단한 설명을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네, 마인더 그래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7만 개, 7만 5천 개 정도의 현재 일러스트레이션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거의 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러스트레이션이 등록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용법이 굉장히 편해요, 사실은. 최대 장점은 엄청 편하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포스터나 인포그래픽이나 뭐 비주얼 앱스트랙 같은 거를 쉽게 만드실 수가 있다. 그리고 저작권에서 아주 안전하다. 물론 구글 이미지 같은 거를 이제 스크린샷 떠가지고 여기 넣으시면 걸립니다. 하지만 여기 안에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이라든가 여기에서 요청을 주신 일러스트레이션을 토대로 만드셨을 때는 저작권에서 100% 안전하시니까 이제 굉장히 편하고 안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내가 기본적으로 사실 그 학술대에서 막 포스터 발표를 하신다던가 뭐 비주얼 앱스트랙 같은 거를 만드신다고 하셨을 때 어떤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구상은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걸 어느 생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봐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첫 화면이 이거일 텐데 여기서 마이 크리에이션을 들어가세요. 왼쪽에 내 계정 같은 걸 누르고 마이 크리에이션을 누르시면요. 고를 수가 있어요. 뭐 그래픽 앱스트랙을 할 거니, 뭐 인프레픽스를 할 거니, 포스터를 할 거니. 뭐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구독 모델이 뭐 일반형이냐, 뭐 프리미엄형이냐 따라가지고 뭐될 수도 있고 그 사용 가능 여부가 갈리고 현재 지금 파일에서 드린 거는 프리미엄 모델이니까 다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나는 이번에 인포그래픽을 학회용으로 하나 만들 거야. 그 인포그래픽 이거를 차트를 넣고 혹은 아까 맨 오른쪽 보시면은 사이즈를 직접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안에서 작업하는 것들은 자동 저장으로 크리에이션 파트 이쪽에 다 나오게 돼서 나중에 여기서 또 새로 작업을 수정하신다고 하시면 되시고요. 아까 인포그래픽을 한번 봐볼게요. 인포그래픽을 했다. 그럼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셔도 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템플릿을 넣고 템플릿 들어가서 왼쪽에 템플릿 일러스트레이션 차트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뭐 그다음 글 쓰는 거 텍스트 삽입이라던가 나는 이번에는 이런 느낌으로 인포그래픽 만들 거야. 내가 생각한 게 여기서 코끼리만 빠지면은 괜찮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면 이걸 넣어요. 거기 S 리플레이스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내가 하려고자 하는 게 코끼리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아닐 거니까 이거를 클릭하시고 그냥 델리트를 누릅니다. 그렇게 하시고 갤러리 가셔서 나는 내가 이번에 실험용 지를 예를 들어서 뭐 할 거다. 그러면은 영어로 다 검색을 하셔야 돼요. 한글은 인식을 아예 못합니다. 검색을 하셔서 여기서 나는 G 사진을 이렇게 넣을 거야. 그다음에 그냥 이거 크기 조절하셔서 이거 보시면 그냥 보셔서 아셨겠지만 고르시고 그냥 드래깅하면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조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용 바꾸셔서 바로바로 포스터나 이런 인포그래픽을 쉽게 만드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그 심화 강의를 송은여 박사님한테 실제로 지금 워낙 잘 사용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해서 유튜브로 저희가 지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어, 보실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이번 주 월요일에 그거 링크를 먼저 한번 여기 같이 넣어 드릴게요. 지금 여기 채팅창에 제가 넣어 드린 게 소은영 박사님
마인더 그래프 심화 강의입니다. 이거는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열리는 영상이니까 꼭 그 전에 한 번 정도는 보시고 쓰시면 정말 좋으실 거예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 이제 나머지 음, 리서치 라이프의 기능들을 좀 빠르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페이퍼팔과 마인더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구독형 모델이고 거의 메인 모델이에요, 사실. 가장 많이 좀 활용하시는. 일단은 논문을 추천을 처음 하는 단계에서 쓰시는 건데요. 리덴 사이트 가셔서 리덴 사이트 가서 이거 클릭하시면은 맨 처음에 이렇게 내 주제 분야 같은 거를 뭐 쓰라고 할 거예요. 이게 리터레처 레커멘드라고 해가지고 논문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내 분야나 내 관심 분야나 전공 분야 같은 거를 넣으시고 돌리시면은 이제 해당 논문, 해당 주제 분야 관련된 최신 논문들을 막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여기 체인징 에드 누르시면은 우측에 체인징 에드 누르시면은 어떤 토픽이라던가 되게 여러 가지 넣을 수 있어요. 각 토픽에 대한 중요도라던가 어떤 특정 저널 거를 보고 싶으신 경우는 저널만 추천을 받고 싶으면 저널을 넣는다던가 해서 최대한 그 최신 관련된 그 본인이 필요한 그런 논문을 실시간으로 계속 받으실 수 있구나. 되게 종종 받으실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 논문 쓰실 때 초기 단계 참고문헌 검색하실 때 좀 많이 좋으실 것 같고요. 보시면 이렇게 세이브 같은 거 누르셔서 계속해서 북마킹 하셔서 본인 라이벌에 이렇게 저장해서 한꺼번에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운로드 알디스커버리 모바일 앱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 애플이라던가 구글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논문 쓰실 때 연동돼요, 둘이. 리터레처 레커멘드랑 알디스커버리랑. 이게 그냥 모바일 이름이 알디스커버리예요. 그래서 같이 연동해서 쓰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신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논문을 실제 이렇게 쓰실 때 굉장히 좀 자기 전공 단어라던가 어떤 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는지 좀 궁금하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왼쪽에 라이트 앤 퍼블리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거 트라이 누르신 다음에 이 프레이즈 서치 엔진 들어가시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나 구가 논문에서 어떻게 정말로 쓰이는지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에즈슨에즈가 논문에 어떻게 쓰였을까? 라고 하면은 에즈슨에즈가 이제 그 출판된 그 논문들에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한 7,912번이 쓰였다. 이게 크로스레프 기반이라 거의 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좀 쓰이고 있구나. 근데 어떤 논문들이 뭐 피지컬 사이언스에서 뭐 파트에서 뭐 이런 저널에서 이런 식으로 쓰였다. 이런 식으로 더더욱 좀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어서 좀 편리하시고요. 특히 전공 단어 막 유사 단어인데 되게 헷갈리시는 거 두 단어가 있다. 이럴 때도 되게 좋아요. 그럼 만약에 그 두 단어를 넣고 돌렸다라고 하면은 횟수가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쓰인 게 논문에서 좀 더 많이 쓰인 단어일 확률이 높고요. 혹은 아래 이런 그 디테일들을 좀 더 보시면서 좀 더 확인하실 수가 있죠. 뭐 이 단어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그러면은 퍼블리시된 논문에 이렇게 쓰였으니까 이게 좀 더 맞을 거라고 해서 좀 더 옳으신 선택을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논문을 이거 하시고 이제 뭐 페이퍼팔 같이 쓰신 다음에 초안이 완성이 되셔서 이제 나는 뭐 저널을 막 또 추천을 막 받고 싶다 어느 정도 혹은 앱스트랙 단계에서 뭐 저널을 추천을 받고 싶다 그럼 리덴 사이트 가셔가지고 아래로 쭉 내리시면은 저널 파인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널 파인더에서 유즈 저널 파인더 누르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ISN이나 뭐 토픽이라던가 앱스트랙 뭐 이런 걸 다 통해서 쓰실 수가 추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최종적으로 나중에 전문으로도 리서치 프로젝트 어시스턴을 통해서 전문으로도 추천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일단 앱스트랙 한 번만 해볼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앱스트랙 어느 정도 넣고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이 여기서 나온 그 알고리즘이 있겠죠. 어떤 특정 뭐 단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널을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널을 아무런 필터가 없이 하면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추천을 하긴 할 거예요. 뭐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이렇게 봤을 때는 한 30개 정도 결과가 나오네요. 거의 네. 그래서 매칭 정도, 뭐 군 매칭이다, 이건 평균 에버리지 매치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각 저널에 대한 어떤 사이테이션 스코어라던가 어떤 뭐 SAR이나 SNIP 같은 것도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 보시면 필터 있죠. 그럼 여기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값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분류해가지고 또 추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조금 더 정교하게 본인이 원하는 저자분들께서 원하시는 저널을 추천받을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저널 파인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런앤 네트워크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원래 이제 그 20개까지 공짜예요 원래는. 그래서 20개까지 무료시고 지금 아마 이 파일럿 모델은 잠깐 풀려 있어가지고 좀 마음대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편하게. 그래서 근데 다 좋은데 가기도 좋고 하는데 이게 다 영문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논문 작성법의 약간 메가 스터디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로 왼쪽 다시 오셔서 라이트 앤 퍼블리셔 누르신 다음에 리서치 프로젝트 어시스턴트라고 있어요. 이거 누르시고 익스플로러 가셔서 또 누르시면은 리서치 프로젝트 어시스턴트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논문에서 투고 과정에 있어서 어, 처음에 추천하고 막 검색할 때는 RDiscovery, 그 리터레처 레커멘더, 그리고 어느 정도 논문의 그 저널 추천 받는 거 이제 그 저널 파인더 이런 기능들을 좀 순차적으로 따라가고 싶으신 경우에 아이데이션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데이션을 쓰시면 그래서 내 또 주제를 넣고 하는 그 단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프리서브미션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이미 다 따로따로 내가 다 잘 썼어. 프로그램들을. 그냥 잘 쓰면서 이미 논문이 초안이 다 완성이 됐어. 라고 했었을 때 프리서브미션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이데이션을 누르시면은 아까 보셨던 그 리터레처 레커멘드 첫 화면인데 이 내 프로젝트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관리를 해드는 거야. 이 안에서 리터레처 레커멘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새로 시작을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이걸 조금 더 이제 아이데이션부터 하시는 게 사실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 아이데이션부터 해서 다 나왔다. 그럼 그때 이제 프리서브미션을 하는 거죠. 프리서브미션은 그 내 논문을 다 영문화가 돼 있어야 된다. 내 영문화가. 그리고 컨펌을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 내 논문을 넣는 거예요. 내 논문 그 초안 파일 있잖아요. 그 초안 파일 이렇게 드래깅해서 넣으시면은 뭐 your file is not successfully 하면은 create project 누르시잖아요. 어, 이거 지금 열려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네요. 잠시만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하잖아요. 하게 됩니다.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디스커버 리터렉처 그 리터레처 커맨더 그 기능이죠. 그리고 파인드 저널 기능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좋은 게 리터레처 레커멘드를 아까 말했을 때 처음에 초기 단계에 추천을 해드리는 거 참고 문헌 검색 이런 거 좀 편리하시게 쓰시는 거잖아요. 쓰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전문을 놓고 돌렸을 때는 내 논문이 얼마나 노벨티가 좀 있냐, 얼마나 내 논문이 내 분야에 참신성이 있냐, 유사한 논문이 쫙 나와요. 그래서 내 논문과 유사한 논문이 이런 식으로 있구나라는 걸 좀 쉽게 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논문 어느 정도 쓰시다가도 어느 정도 양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 파인드 저널 같은 경우는 아까는 앱스트랙이나 ISN이나 그리고 혹은 뭐 어떤 특별 토픽 같은 걸로 저널을 추천해 드렸는데 이 리서치 프로젝트 어시스턴트 내에서의 저널 파인더를 쓰시면요. 파인드 저널 쓰시면요. 이거는 내 전문을 통해서 지금 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원하시는 저널 추천에 가까우신 확률이 조금 높으시겠죠. 그리고 겟서브레이션 앱이랑 트랙 앤 프로모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MS 워드만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한 7분씩 걸려서 잠깐만요. 이것까지 보여드리고 질문 받으면서 강의를 좀 종료하도록 할 거예요.
네, 이게 똑같이 그 화면입니다. 네, 이게 그 서브미션 레디 화면인데요. 그 서브미션 그 레디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스코어가 나와요. 스코어가 나오고 이제 랭귀지가 어느 정도 이슈가 좀 있는지, 뭐 테크니컬 체크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식으로 내 논문에 대한 대략적인 점수가 나와요. 뭐 현재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한 26점 정도를 주는데요. 아무래도 되게 엄격합니다, 기준이. 근데 이제 어 그리고 업그레이드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 거의 그 학술지의 판매용으로 나온 거라 이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되세요. 그냥 이 정도 점수만 참고를 하시고 여기 나오는 기타 기능들은 사실 다 뭐 페이퍼 파일 기능이라던가 이러기 때문에 이건 그냥 참고 정도. 내가 이번에 논문은 이 정도 잘 썼구나. 아니면 이 정도 이슈가 있는데 한 봐볼 만한 건 뭐가 있을까 정도 체크하시는 용도로 보시고요. 그리고 트랙 앤 프로모트 같은 경우도 이거 아까 페이퍼팔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라이트 기능과 서머리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은 전문을 검색해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건 사실 이제 페이퍼팔에서 쓰시면은 리제너렛이 있으니까 계속 재생성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파트 쓰시는 게 나으세요. 그래서 지금 리서치 어시스트 쪽에서는 디스커버리 리터레처로 언더 내 노벨티, 내 논문의 노벨티를 얼마나 참신한가 좀 체크 한번 해보시고 파인딩 저널로 이 전문을 통해서 한번 저널 추천도 받아보시고 겟 서브미션 레디에서는 이제 조금 그 뭐랄까 내 논문이 현재 어느 정도 완성도를 좀 띄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트랙 앤 프로모트는 이것도 기능은 좋지만 페이퍼팔을 구독하고 계신 경우에는 페이퍼팔에서 하이라이트랑 서머리 기능 이런 걸 하시는 게 조금 더 유용하실 수 있다 정도로 알려드리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갔네요. 네. 지금 교육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이제 제가 채팅창 보면서 올려주셨던 거 이제 답변 아는 데에서 좀 아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드리고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거 이전 강의들에서 좀 많이 문의주셨던 거 한꺼번에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현재 여기까지는 강의고요. 뭐 이제, 다른 일정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 방에서 나가셔도 괜찮으십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오늘 강의에서 지금 문의 주신 거 한번 봐볼게요. 네. 조승현 선생님께서 논문 투고 시 AI 사용한 것을 언급하도록 권고하는 페이퍼 상업도 발표한지요. 저널 페이퍼 발표한지요. 이건 제가 알기로는 그 생성형 있죠. 제너레이 파트 그쪽에서 한 거는 당연히 밝히셔야 되는 게 맞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르니까 이건 제가 본사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밝혀야 돼요. 그리고 전월 기관에서 AI 감지도구 사용 감지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이거 전월 기관에서 AI 감지 도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건 당연히 감지가 되죠. 이게 지금 되게 많은 이슈가 있는데 사실 AI 감지 도구가 어떤 심지어 사람이 써도 AI가 썼다고 하는 경우들이 좀 너무 많아서 이거 그 많은 이슈가 있었죠. 막 그 미국 법정 같은 경우도 실제 돌려보니까 다 AI로 썼지 않았냐고 감지가 되는 경우가 되게 사실 큰 이슈이긴 해요. 근데 일단 페이퍼 파일 사용하신 다음에 특히 제너럴 파트에서 막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하신 경우에는 되도록 당연히 언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거는 제가 지금 저도 막 그 여러 학회들이나 이제 이런 걸 다니면서 교육받고 있었을 때 안 거고 이 부분 혹시 모르니까 제가 본사에서 더블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 연락처랑 제가 이메일 주소를 넣어 드릴 거니까 그리고 여기로 조승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저한테 뭐 이메일 같은 거 한 개 넣어 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지금 선생님 이거 문의 주신 거 제가 답변 드린 거 외에도 본사 답변을 제가 이거 물어봐 가지고 그거 같이 전달 받아서 또 공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조금 나왔던 게 다른 강의 때 좀 나왔던 거예요. 횟수 제한이 있냐? 지금 구독 기간이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이 파일럿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31일까지죠. 그래서 지금 약 한 달 반 정도는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구독을 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뭐 페이퍼팔이나 MTG는 다 연간으로 계약이 되는 거라 사용 횟수는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그리고 에디티지를 아무래도 좀 많이 사용해 주시잖아요. 영문 규정 받으실 때. 그 에디티지도 사실 이메일 기반으로 저희가 계정을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 에디티지 등록된 이메일가 뭐 호환이 되느냐 그냥 개별이에요. 에디티지 등록했다고 해서 이게 자동으로 뭐 등록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개별 이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생성형 프로그램과의 차이는 아까 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생성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이런 보안 이슈라던가 그리고 지금 그 줄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이 조금 리소스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이제 학술에 딱 그 포커싱이 맞춰지지 않은 아무래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그런 거에서 불명확한 한계성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표저 검사 가능 여부. 표저 검사 가능 여부 이게 아무래도 또 이제 뭐 지사라던가 이런 프로그램들은 또 그 표저 검사 기능이 조금 탑재가 되는데 사실 표저 검사는 터니린인가 카피큘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건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다 이거는 각 도서관 사장님께 아마 여쭤보면은 대부분 다 구독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표저 검사는 사실 꼭 개인적으로는 되도록이면은 음, 뭐 터니린, 뭐 아이덴티케이, 카피킬러 이런 그 기업들 거를 사용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표저 검사 쪽은 음, 그 아예 하질 않아요. 물론 저희도 뭐 심지어 에디티지에서도 표저 검사 그거 하는 것도 저희 아이덴티케이 해가지고 하는 거가 있는데도 페이퍼 파랭에서 삽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거 기능은 안 된다고 확실하게 확답을 받아줬어요. 네, 혹시 그 외에 어, 어떤 질문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요, 저한테 이렇게 핸드폰이라던가 그리고 이렇게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